그날은 아침부터 숨이 막히는 더위가 몰아쳤습니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울렸고 도심의 아스팔트 위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늘을 찾아 분주히 움직였지만 오래된 주택 한켠에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 정옥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하실에 김치통이랑 잡동사니가 엉망이에요. 좀 내려가서 정리해 주세요. 정옥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무릎은 늘 시큰거렸고 아침부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72, 평생을 분식집에서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못한다라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려가 볼게. 정옥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환기도 잘 되지 않고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손을 뻗어 전등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공간을 비추었습니다. 김치통과 오래된 잡동사니가 뒤엉킨 그곳은 그 자체로 숨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서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놀라며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문이 잠겼다. 열어라. 이 더운데 장난하지 말고 빨리 열어라.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고 곧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정옥은 문을 두드리며 연신 불렀지만 지하실은 그 울림을 삼켜버렸습니다. 한편 혜진은 거실로 돌아와 시원한 물을 홀짝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거기 있으면 조용히 계실 거지. 오늘은 시끄럽지 않겠네. 정옥은 계단 아래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해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가 떡볶이와 순대를 팔아 학비를 마련했고 장사 끝에는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 모든 게 아들 민호 하나 잘 키워보자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다행히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지만 바쁜 일정 탓에 집에는 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빈틈을 타 며느리 혜진이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내쉬며 어두운 지하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은 무겁고 더위는 점점 몸을 짓눌렀습니다. 한참 뒤 위에서 다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리 다 하셨어요? 지하실에서 오래 계시면 시원하지 않으세요? 정옥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시원하긴 무슨 시원해. 숨이 막힌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그러나 위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벼운 발자국 소리와 휴대폰 진동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뜨겁고 눅눅해졌습니다. 정옥은 목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차라리 위층의 선풍기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지만 그녀는 지금 그 바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위층 거실에서 혜진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곧 친정집 번호가 휴대폰에 떴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지하실에 보내놨어요. 거기 있으면 더위도 좀 덜 타시겠죠. 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묘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지하실 계단 밑에서 그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까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혜진이 웃는 소리만큼은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정옥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장난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어느새 무릎은 더 욱신거렸고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혜진아,
제발 열어다오. 민호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하지만 위층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목소리를 일부러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정옥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울부짖다가 결국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차올라 가슴을 쥐어뜯듯 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시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문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땀을 닦으며 같이 먹던 국밥 한 그릇, 장사 끝내고 나누던 소주 한 잔, 그 모든 것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한 사람도 곁에 없었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바깥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분주히 흘러갔지만 정옥의 하루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위층 거실에 앉아 있던 혜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하실에서 겨우 몸을 일으킨 정옥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밤새 눅눅한 공기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무릎은 더욱 욱신거렸습니다. 계단을 기어 올라 위층으로 올라왔을 때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나오셨어요? 지하실이 훨씬 시원하지 않았나요?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옥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 한 잔이 간절했지만 냉장고를 열자 물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물은 어디 있니? 아, 어제 다 비워버렸어요. 냉장고에 물 넣어두면 전기세 더 나온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수돗물 드시면 되잖아요. 정옥은 입술을 깨물며 수돗물을 컵에 받아 마셨습니다. 목은 타들어갔지만 시원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혜진은 부엌 문턱에 기대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만 끓여주세요. 고기는 필요 없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정옥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도마에 올렸습니다. 돼지고기 한 점 없는 김치찌개는 국물조차 싱거웠습니다. 그런데도 혜진은 숟가락을 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싱거운데요. 다음부터는 간을 제대로 해주세요. 정옥은 말없이 한 숟가락을 뜨고 삼켰습니다. 입안 가득 허무한 맛이 퍼졌습니다. 평생 분식집을 하며 손님들의 입맛을 맞춰왔던 그녀였지만 정작 며느리 하나의 입맛은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옥은 아들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늦었구나. 저녁은 먹었니? 민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먹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정옥은 한참 머뭇거리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잘 지내고 있어. 민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로 방에 들어갔고 혜진은 다정한 아내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옥은 아들 앞에서 며느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새벽 5시 혜진은 정옥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오늘 아침 일찍 청소 좀 해야겠어요. 저희 집은 손님이 오면 깨끗해야 하잖아요. 정옥은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와 씨름한 끝에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혜진은 다시 지하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지하실에 곰팡이가 많이 폈더라고요. 오늘 안에 꼭 닦아주세요. 정옥은 땀에 젖은 손수건을 쥔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밀폐된 지하실에서 걸레질을 하는 동안 혜진은 거실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옥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식사도 변변히 못하고 지하실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리한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진은 친정어머니 말순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엄마. 잘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하실에 오래 두려고요. 더워도 좀 참으셔야죠. 네, 알겠어요. 정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히 며느리의 성격 탓만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순. 오래전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다 갈라선 사이. 그때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정옥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그리 크게 했다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꺾여버렸습니다. 며칠 후 이웃 박순애가 마당에서 정옥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정옥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정옥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더워서 그래요. 나이도 있고요. 하지만 순애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옥은 좁은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호한테 말을 해야 하나 아니야. 아들이 알면 힘들어할 거야. 괜히 집안만 시끄러워지겠지. 늘 그렇듯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부어 걸음조차 힘들었고 밤이면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옥은 지하실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몸이 휘청거리며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끝내지 못하셨어요? 정말 손이 느리시네요. 정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벽에 기대앉아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밀폐된 지하실은 다시 그녀를 삼켜버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정옥의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식사도 변변히 하지 못한 채 지하실을 오르내리고 한낮 더위에도 청소와 빨래를 손수 해내다 보니 기력이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날이 갈수록 더 모질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세탁기 쓰지 마시고 손빨래로 하세요. 전기세 아깝잖아요. 설거지는 찬물로만 하셔야 해요. 뜨거운 물은 가스비가 많이 나와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정옥의 어깨는 조금씩 더 처졌습니다. 그녀는 민호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했지만 방으로 들어가면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이 겨우 힘을 내어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집 마당에서 순애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옥 형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요즘 너무 수척해 보이시네. 정옥은 얼른 웃는 얼굴을 지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순애야. 그냥 더위에 지쳐서 그런 거지.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순애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시장에서 살아온 동무이기에 형님의 얼굴에 묻은 그늘을 단박에 알아챘던 것입니다. 형님, 나랑 오래 봐서 아는데 이건 단순히 더위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있는 거 맞죠? 정옥은 대답 대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순애는 더 다그치지 않고 그저 기다리듯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옥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혜진이가 요즘 나한테 많이 힘들게 굴고 있구나. 순애는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힘들게라니요? 어떻게요?
정옥은 망설이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둘 털어놓았습니다. 에어컨도 켜지 못하게 한 일, 찬물 한 잔조차 금지한 일, 한낮에 지하실에서 일 시킨 일까지. 순애는 들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그게 다 사실이에요? 형님, 그건 명백한 학대예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아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옥은 눈가가 젖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히 말 꺼냈구나. 민호가 알면 속만 상할 테고 집안만 더 시끄러워질 게 뻔해. 그래서 그냥 참고 있던 거야. 순애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절대 참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지켜줄 문제지 숨길 일이 아니에요. 정옥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순애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요즘은 작은 카메라가 많아요. 집안 구석에 붙여두면 며느리 행동이 고스란히 찍힐 거예요. 그걸 민호한테 보여주면 더는 변명 못하죠. 정옥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라니 그런 건 내가 알지도 못하고 괜히 혜진이한테 들키면 어쩌나 걱정된다.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이 보안회사에 다녀요. 부탁하면 금방 구해다 줄 거예요. 요즘 나오는 건 손가락만 해도 선명하게 찍혀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정옥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혜진이가 알면 더 무섭게 나오지 않을까? 순애는 형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곁에 있잖아요. 이젠 더는 당하고만 계시면 안 돼요. 그 따뜻한 말에 정옥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순애야, 내가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니 내가 아직 살 이유가 있구나 싶다. 그날 밤 순애는 아들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옆집 정옥 형님이 요즘 며느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 작은 카메라 좀 구해줄 수 있니? 성호는 놀란 듯 잠시 묻더니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정이면 제가 도와드려야죠. 내일 퇴근하고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 날 저녁 성호는 작은 상자를 들고 와서 카메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요즘 나오는 초소형 카메라예요. 이렇게 작아도 화질도 좋고 소리도 잘 들어가요. 휴대폰으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옥은 손가락만 한 작은 기계를 들여다보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다 카메라라니 참 세상 좋아졌다. 성호는 웃으며 설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접착 테이프로 붙이면 끝이에요. 거실 구석, 지하실 문 옆, 계단 천장 쪽에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 행동이 전부 찍힐 겁니다. 순애와 성호는 혜진이 외출한 틈을 타서 집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쉽게 발견하기 힘든 위치였습니다. 설치가 끝나자 성호는 정옥의 휴대폰에 앱을 깔아주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버튼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화면이 나와요. 녹화된 것도 다시 볼 수 있고요. 정옥은 서툰 손길로 휴대폰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니 고맙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형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은혜라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한결 가벼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폭염이 몰아칠 것이 예보되었습니다. 그 폭염 속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기상청에서는 연일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낮 기온이 38도를 훌쩍 넘는 날씨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뜨겁게 달궈지고 골목마다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혜진은 일부러 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빨래가 많이 쌓였어요. 지하실에서 다 해두셔야 해요. 지금 안 하면 습기 차서 곰팡이 납니다. 정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지하실에 들어갔다가는 또다시 쓰러질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덥다. 그냥 내일 하면 안 되겠니?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지하실은 서늘해서 더 괜찮을걸요. 정옥은 차마 반박하지 못한 채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거실 구석에 숨겨둔 작은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안은 숨이 막히는 듯한 더위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은 작고 환풍기도 시원찮아 바람 한 점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빨래를 비벼댔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고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위층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손빨래 제대로 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정옥은 대답도 못한 채 억지로 빨래를 주물렀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문이 왜 닫혔니? 열어다오. 정옥은 힘겹게 소리쳤지만 위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갔습니다. 혜진아, 제발 이건 아니지 않니? 그러나 혜진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 역시 카메라에 모두 담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지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옥은 점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서 땀이 빠져나가며 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민호야, 내 엄마 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옆집 순애가 집안일을 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옥 형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던 것입니다. 순애는 귀를 기울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옥 형님? 형님, 괜찮으세요? 아무 대답이 들리지 않자 순애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성우가 깔아준 앱을 켜자 화면 속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옥 형님이 지하실 바닥에 쓰러져 있고 위층에서는 혜진이 태연히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걸 어쩌면 좋아.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큰일 났다. 어머니가 지하실에 갇혀 계신 것 같아. 빨리 와야겠다. 민호는 깜짝 놀라 퇴근길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곧장 지하실 문으로 달려가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힘으로 밀자 겨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지쳐 쓰러진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달려가 정옥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정옥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민호야, 늦게 와서 다행이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잖아요. 그때 순애가 달려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민호야, 이걸 봐. 카메라에 다 찍혔어. 민호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혜진이 지하실 문을 잠그는 장면, 그리고 거실에서 태연이 앉아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거실로 뛰쳐나가
혜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혜진아, 이게 뭐야?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게 내 짓이야? 혜진은 당황한 얼굴로 더듬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문이 저절로. 민호는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저절로야? 내가 문 잠그고 내려오는 게 다 찍혔어.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니? 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야, 나도 그냥 잠깐만. 그러나 민호의 분노는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라니? 이 더위에 어머니를 가둬놓고 혹시라도 잘못되셨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순애도 옆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눈으로 다 봤어. 내가 일부러 문 잠그는 것도 들었고 화면에도 다 찍혔어. 이제 변명 못해. 혜진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곧 더 큰 폭풍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욱의 가슴속에 쌓여있던 상처, 민호의 분노, 그리고 혜진의 숨겨진 속내, 모든 것이 드러나고 폭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은 무겁고도 살벌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떨리듯 흔들며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혜진이 지하실 문을 잠그고 내려오는 장면, 그리고 거실에서 태연이 드라마를 보며 웃던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혜진아, 이게 뭐야? 내가 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둔 거잖아. 민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두 손을 허둥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게 문이 저절로. 그러나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선명했기에 더는 핑계댈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욱은 지하실에서 겨우 올라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도 가팠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슬픔과 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나한테 왜 이러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정욱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당신이 이렇게 할 권리가 어디 있어? 평생 어머니가 나 하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기나 해. 민호의 외침에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호야, 나도 그냥 힘들어서 그랬어. 매일 같이 시어머니 챙기느라 내 삶이 없어졌잖아. 나도 사람인데 좀 편해지고 싶었다고. 정욱은 그 말을 듣자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니? 나는 내 어머니야. 내가 민호의 아내이기 전에 내 며느리잖니.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어머니가 날 볼 때마다 힘없이 웃으셨던 이유가 다 이거였는데. 정욱은 힘겹게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 속 상할까봐 참아온 거야. 내가 알면 더 괴로울까봐 아무 말 못했던 거지. 민호의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불효했네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혜진은 눈을 치켜뜨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니었어도 다른 누구라도 힘들어했을 거야. 그 말에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잘못을 인정 못하겠단 거야. 거실의 공기는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정욱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민호의 분노는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억눌린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혜진의 격렬한 언성이 이어지던 그때였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욱 형님, 방금도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손에 쥔 휴대폰을 순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아주머니. 혜진이가 어머니를 일부러 지하실에 가둬버렸습니다. 순애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찍힌 거예요? 내가 형님 말씀 듣고 카메라 설치하길 정말 잘했네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리자 근처에 살던 이웃들도 웅성거리며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순식간에 거실 앞마당에는 동네 사람 서너 명이 모였습니다. 순애는 그들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둬놓고 위에서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앉아 있었어요. 이웃들의 얼굴에 놀람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아이고, 어르신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저 나이에 지하실에 가둬두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세상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정옥은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애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형님, 이제는 숨기실 일이 아니에요. 이웃들도 다 보셨으니 더는 혼자 참으실 필요 없어요. 민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만큼까지 당하고 계신데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아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직접 보셨잖아요.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다 봤어. 이건 그냥 집안일이 아니야. 노인네 괴롭히는 건 죄지, 죄. 혜진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하며 우물거렸습니다.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잠시 화가 나서.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화가 나서 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둬? 그게 말이 돼? 저런 건 벌 받아야 해. 순애는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형님은 평생 자식 하나 키우느라 악착같이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이런 대접을 받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욱의 눈에서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고통이 단지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온 동네가 목격한 사회적 사건으로 확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웃들의 원성이 커져가자 혜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나오자 주변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민호가 다가서며 낮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어? 혼자가 아니라고?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낯익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머리에 곱게 빗은 상투머리를 틀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서 있는 이는 바로 혜진의 친정어머니 말순이었습니다. 순애가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아주머니가 왜 여기까지. 말순은 거침없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혜진을 부축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약해서 그렇지. 다 내 탓이다. 민호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설마 이 모든 게 장모님이 시킨 겁니까? 순간 말순의 눈빛이 번쩍이며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내가 시켰다. 왜 문제라도 있나? 사람들은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정욱은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말순, 내가 이 모든 걸 꾸민 거냐? 말순은 이를 악문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정욱, 내가 기억 못하겠지? 40년 전 시장에서 내 자리 빼앗고 나를 망신 준 거.
그때 나는 두 손에 피멍이 들도록 울었어. 그런데 너는? 내가 그 자리에서 팔아치운 생선 덕에 아들 대학 보내고 남들 부러워할 만큼 살았잖아. 정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수나 그건 오해야.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그날 시장에서 자리가 겹쳐서. 하지만 말수는 말을 끊으며 외쳤습니다. 오해? 내 인생을 무너뜨린 게 오해라고? 나는 그날 이후로 장사도 못하고 빚에 허덕이며 살았어. 그런데 넌 내 아들 잘 키워 장가까지 보내고 멀쩡히 형님 소리 들으며 살았지. 나는 이대로 끝낼 수 없었어. 그래서 혜진에게 다 가르쳐 준 거야. 내가 어떤 고생을 해야 하는지 똑똑히 알게 하라고. 이웃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아이고, 원한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어르신을 이렇게 괴롭혀요? 이건 그냥 복수가 아니라 죄지, 죄.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아무리 예전 일이 한이 됐다 해도 그 화풀이를 우리 어머니한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도 떳떳하십니까? 말수는 오히려 고개를 치켜들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래, 난 떳떳하다. 내 어머니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똑같이 돌려준 것뿐이다. 정옥은 그제야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수나 나는 그날 이후로도 늘 내가 마음에 걸려 몇 번이나 사과하려 했어. 그런데 너는 끝내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순애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주머니, 원한은 원한이고 죄는 죄예요. 아무리 사정이 있었어도 노인을 학대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수는 순간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래, 법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난 내 원한을 갚았다. 그걸로 됐다. 이 말에 이웃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경찰 불러야 돼. 그리고 민호의 손끝은 이미 휴대폰의 숫자 112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숫자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노인학대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와 장모가 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둬서 죽을 뻔했습니다. 증거 영상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마을 입구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골목을 가르며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간 이웃들의 시선이 모두 대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둘러 들어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민호가 곧장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제 어머니 정옥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소파에 앉아 있는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정옥은 창백한 얼굴로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와 그 친정 어머니가 시킨 일이에요. 경찰관은 눈빛을 굳히며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확인됐습니다.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순애가 얼른 민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내밀며 화면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혜진이 지하실 문을 잠그는 장면, 말순과 통화하며 웃는 장면, 그리고 정옥이 쓰러져 있는 모습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영상을 끝까지 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 다툼이 아닙니다. 명백한 존속학대이자 노인학대입니다. 순간 혜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잠깐만 그럴 생각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나 경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은 잠깐이란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말수는 여전히 뻔뻔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켰다니까. 내 원한을 풀었을 뿐이야. 감옥이든 어디든 가라면 가겠다. 대신 정옥, 너도 내 죗값을 알 거다.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수나 내가 원망하는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그 화살을 나에게 내 며느리 손을 빌려 겨누는 건 잘못이다. 원한은 원한일 뿐 죄가 될 순 없지 않니? 이웃들이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억울해도 이런 짓은 안 되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네. 경찰관님, 꼭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피의자 오해진, 조말순 두 분을 노인학대 혐의와 교사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컥 차가운 수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마당을 가득 메운 이웃들이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은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경찰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었지만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연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말과 함께 두 사람은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다시 골목을 가르자 모여있던 이웃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섰네. 늦었지만 잘 됐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었을 줄이야. 정옥은 여전히 힘겹게 앉아 있었지만 이웃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꾹꾹 눌러왔던 억울함과 외로움이 처음으로 풀려나는 듯 했습니다. 경찰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집 앞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애를 비롯한 이웃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안도의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끝난 거니? 민호는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끝났습니다. 더는 아무도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웃들의 시선 앞에서 그리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나서야 처음으로 진심 어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정옥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탈수와 열사병으로 약해진 몸은 치료를 받으며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하얀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정옥은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구나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진심뿐이구나. 민호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밥을 챙기고 때로는 말없이 곁을 지키며 지난 세월의 불효를 조금이나마 갚으려 했습니다. 순애도 종종 병문 안을 와서 정옥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형님, 너무 마음만 쓰지 마세요. 이제라도 모든 게 드러났잖아요. 형님은 억울한 일 없으실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순애야.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몇 달 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혜진은 존속학대죄로 징역 2년 6개월, 말수는 교사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 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민호는 그 판결을 들으며 묵직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옥은 법정 방청석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가슴속 깊은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부엌에 앉아 따뜻한 국을 끓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평생은 못 살아도 남은 날은 너랑 따뜻하게 살고 싶구나.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모자는 나란히 앉아 소박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국을 뜨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남는 건 진심뿐이지. 긴 시련은 끝났고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정옥의 노년은 다시 평화와 따뜻한 일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